HK사업단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인 인문학과 함께하기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공임순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제가 만든 PPT를 공유하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된 강의는 바로 한양과 경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양 경성의 쇼츠 스토리, 이 소설과 함께 10분 동안 이 역사적인 유래와 그 명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10분 동안 소설과 함께 한양 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강의를 하게 된 저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저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박완석의 대표작인 엄마의 말뚝에서 보면 엄마는 문 밖에 살면서 일편단심 문 안에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죠. 문둥이가 산다는 산등성을 넘어서까지 딸을 보내려고 하는 이 엄마의 교육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는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위장 전입을 통해서라도 이 강북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학교에 딸을 보내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문안과 문밖이란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마를 극성 엄마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조선시대에 한양을 모르고 쓰는 이 식민지 시기, 일제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 문안과 문밖의 의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 한양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연두색을 보면 이 연두색이 다 성벽이 쳐져 있었던 곳인데 우리가 사대문, 사소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유일하게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문을 바로 이렇게 사대문, 사소문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숭례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남대문, 돈이문은 서대문, 흥인지문은 동대문, 숙정문은 바로 북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도는 김정호가 조선 만렵에 한양을 그린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한 산성으로까지 합쳐해서 보면 한양 도성은 바로 한양의 도성의 성 안은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금의 지명에서는 중구와 종로를 지역이 바로 한양 도성의 문 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인왕산 구간의 성벽이 그때 당시 한양을 둘러쌌던 이 성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양은 기본적으로 한양이라고 하는 건 국토의 중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성벽을 둘러서 천연요새의 역할도 했지만 결국은 이 안쪽 이 도성의 안쪽에서는 왕실과 지배층이 그 종묘 사직 그리고 거기서의 모든 행정 문화가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엄마의 말뚝에서 엄마는 아직도 그 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딸이 문 안에 이 성문안 이 한양 도성의 이 문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잘 받아서 신여성으로 잘 자라서 입신 출세하기를 바라던 그 의식이 일제 시기까지도 내려와서 그 문안과 문밖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었다면 봉건 시대가 막을 보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고종 황제가 이제 그 황제로 등극하면서 바로 대한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건립을 했습니다만 결국 1910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대한제국은 아주 단명하고 말았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웠다고 하면 아니면 좀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원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36년을 이렇게 살았다 보니 우리의 근대화된 이제 건축이나 그런 문물 같은 것이 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제국은 단명했지만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아주 갖추어 가게 됐는데 한성부 행정구역으로는 한성부였고 그것이 바로 한양이었고 한양과 한성은 같이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에서는 한양보다는 한성이라고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제가 한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를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뭐가 있었냐? 대한제국은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극 같은 데 양반들이 하나의 정원을 개인 정원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 하나의 그 같은 장소에서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공원이란 개념은 사실 조선조에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그 대한제국기에 최초로 서양식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지금 탁골공원입니다. 지금 모습 옛날에 이 모습과 지금의 모습 너무 비슷하죠. 다만 온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은 보호를 위해서 유리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유리벽을 통해서만 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벤치를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초의 공원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 그래서 탁골공원을 가시면 아 대한제국기의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골공원은 무엇보다 우리의 뜻깊은 유서 깊은 자리인 3.1 운동의 출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은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 이때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결국은 전국적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유서 깊은 장소이자 뜻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아까 여기서 보셨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엔 전차와 열차의 최초 개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성은 일신우일신하게 되는데요.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남대문의 한 노선밖에 없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전차를 보면서 전차를 타고 싶어하고 너무 이렇게 승객들이 몰리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전차 값은 너무나 비싸서 그 한 집안이 폐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차를 타느라고 한 집의 재산을 탕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차의 가격은 좀 비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서대문은 도성 안이 아니라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 밖에까지도 바로 전차 노선이 이게 생길 정도로 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여러분 한번 구경 가시면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이 전차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지 버스인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대한제국기의 최초의 전차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야 도시락 놓고 간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마 자기의 아들이나 딸에게 소리쳤을 법한 이 장면을 이렇게 재현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899년 9월에 최초로 개통된 철도 개통식인데요. 1899년은 대한제국기입니다. 그래서 경인선이라고 하면 경선과 인천 이 철도 노선을 말하는 건데 이 시기는 엄밀하게 말해서 대한제국 시절이기 때문에 한성이라고 말한 것이 저는 더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한성 인천철도 개통식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망이 부설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열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역사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서울역 신청사 옆에 있는 구역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너무 신역사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만 당시 이 경성역은 동양 최대의 건물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붉은 벽돌을 써서 아름다운 역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이 경성역을 유명하게 했던 건 이 중앙에 있는 시계탑인데요. 이 시계탑은 아니죠. 시계죠. 이 시계는 당시 시계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가품이에요. 지금은 시계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당시엔 너무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계를 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경성역에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계가 이 경성역의 명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성역은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진도 구경하시고 쇼핑도 하시면서 당시에 경성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경성역의 모습이 어떤지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성역은 1925년 10월에 준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대한제국이 짧게 이렇게 존속하고 끝이 나고 결국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 한성부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경성부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이 선을 한 지역이 바로 이 경성부인데요. 한성부와 경성부를 보면 너무너무 지역이 좁아졌죠. 그리고 경기도청의 소재지, 도청 소재지 정도로 지위가 격화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왜 이렇게 한양이라고 한성부를 이렇게 격화시켰을까요? 경성부로. 그것은 아무래도 제국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 내내는 불가해.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왕도라든지 아니면은 제한제국의 항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는 머릿속에 더 이상 두지 말고 너네는 이제 제국 일본의 한 지방 도시야 라고 하는 일종의 격화. 그러니까 한성과 한양을 격화하면서 경성부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청 소재지로 격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은 조선 총독부가 있고 한양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좁은 지역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그림,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도인데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좁았던 경성부가 넓혀지는 과정, 1936년이 되면 이렇게까지 넓어지게 되고 지금의 서울시의 어떤 원형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경성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경성에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많이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이 거주하던 남촌이 있고 조선인들이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거주하던 북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촌과 북촌을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서 결국 남촌은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고 생활하고 그 북촌은 조선인이 생활하고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이 통치하는 시기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일본은 남촌과 북촌 중에 어디를 더 발전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남촌을 더 발전시켰겠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지금의 충무로가 있는 이 본정이라고 하는 당시 일본식 표현으로는 혼맛지라고 해서 으뜸 거주지란 뜻의 일본식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들어가면 지금의 중앙우체국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신식 현대 건물이 들어섰던 아주 번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을 주로 오가던 곳은 이 일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보면 미스코시 옥상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츠코시는 이 백화점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지아 백화점이고요. 미츠코시 백화점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현재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남촌의 아주 대표적인 백화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복 후에는 동아백화점이 되고 이곳을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한에 주둔하면서 이 PX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와 외국군이 그러니까 주둔했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아픈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태원의 구보시에일이 조선 총독부의 장면이 나오는데 1930년대 사람들은 지금의 비트코인 열풍처럼 금강을 발견해서 황금을 발견하면 내가 일확천금을 어, 얻고 그리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이런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강열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총독부 청사 강무가의 서류들이다라고 이 박태원은 당시 이 경성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데요. 조선 총독부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경복궁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조선시대의 어떤 그 건물이나 이런 유적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앞에 떡하니 지음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결국은 한반도의 혈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앞에 조선 총독부가 있고 궁궐도 몇 채 남아 있지 않죠. 당시 많이 허물고 해서 이 궁궐조차도 경복궁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뒤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복궁은 강화문은 경복궁을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강화문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원래 이 자리여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강화문이 없죠. 그래서 이 강화문도 새로 복원하고 그때 이제 해체됐던 궁궐들도 새로 복원을 하고 해서 경복궁의 이전의 형태를 이제 대체로 다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경복궁을 가게 되면 이 바로 앞에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아픔과 희노애락을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사량의 토성남, 토막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경성이 번화가도 있지만 빈민들도 살던 곳이라는 거죠. 특히나 지방에서 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농토를 빼앗기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 경성의 주위에 살면서 인접 지역에 살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가난한 빈민계층이 있었고 바로 이렇게 토막촌을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결국에 이 볕단으로 얼기설기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런 가난한 빈민계층이 경성 주위에 살고 있었고 이것은 소위 지금의 이제 달동네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성을 한양, 한성, 경성에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빛과 그늘이 모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은 바로 이런 빛과 그늘을 모두 이 역사적인 이 지층으로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